자, 5-3, 4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거 두 권을 2주 동안 이제 좀 진행을 할 건데 5-3은 비문학, 5-4는 문학. 이제 칠판에 적어 놨는데 문학은 현대소설. 현대소설 먼저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서 문학을 먼저 좀 강의를 할 거고 이제 비문학을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문학 쪽에 전달 메시지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문학을 할 거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몇몇 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권선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능 완성 수업을 하지. 근데 유미나 수업을 안 듣는다고. 심지어 쟤는 수능 완성 책이 없대. 그럼 수업 시간에 야 이거 권성호 선생님이 내 강의를 듣진 않겠지? 권성고 3학년 이유미는 책이 없답니다. 수업 시간에 너는 책은 있니?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해주셔? 아 그래? 왜 프린트 해주셔? 아 그래? 수업 듣고 있어? 그럼 국어 시간에 뭐 해? 자. 이게 진도 컬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 완성은 조금 벅차서 학교 수업의 좀 일환으로 좀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거 끄는 게 좋을 거야. 그 필터 아직 안 바꿔가지고 켜놔. 괜찮아. 조금 소리 안 나. 괜찮아. 안 터져. 그게 무슨 시한폭탄도 아니고. 소리 안 나지 이제? 여름에는 선풍기 기능도 있어. 이렇게 얼굴 들이대봐. 진짜 되네. 바람도 나와. 필터를 바꿔서 공기청정기를 틀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진도가 좀 벅차서 수능 완성은 학교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걸 구상을 했는데 심지어 학교에서 하는데 뭐 학교를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가정학습으로. 그래서 잘 들으세요. 10월 달 이제 뭐 지금이 10월 달이긴 한데 한 2주만 좀 선생님이 자료 정리를 해서 수능 완성 문학작품 포인트 정리를 그 선생님이 좀 해드릴게. 니네끼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는 시간을 내볼 거니까 수업 시간에 수능 완성 작품을 우리가 수능 특강 정리할 때는 좀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했잖아. 그지? 그 이제 내신도 있고. 근데 이제 수능 완성은 뭐 내신이랑은 별개의 상황으로 우리가 수능 준비 용어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운문 중심으로 산문이야 어차피 지문 바뀔 거니까 고전시가 현대시 중심으로 그 작품 정리를 좀 뭐 주요 작품은 조금 꼼꼼하게 하고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품들은 간단하게 하고 좀 해드릴게. 해서 자료집을 선생님이 이번 주는 좀 2학년 내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자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주 해드릴 건데 만약에 뭐 수업 진행상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다. 이거는 마이크를 잠깐 끄고 얘기해야지. 다시 마이크를 켜고 아무튼 선생님이 자료를 정리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수능 특강 그 주요 작품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다는 못하고 너무 많으니까 주요 작품 수능에 거론될 만한 작품 목록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독해력이 먼저입니다. 독해력이 좋아야 사실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 대치동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재수반 특히 고3은 별로 이런 운영을 안 하는데 재수반 운영을 할 경우에 이제 스카이반이라 그래가지고 국영수업 4등급 애들만 반을 만들거든. 그런 반이 있어요. 큰 대형 학원은. 수원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학원을 본 적은 없는데 서울 쪽은 보통 그렇게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반은 연계교재 강의를 안 해요. 왜 안 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 미리 걔네들 때 첫 번째 이유가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게 없으니까 안 하고 두 번째 이유가 그 정도 등급대가 나오는 학생들은 독해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연계교재를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어차피 수능 교재에서 연계교재에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내용 정리해서 문제를 푸니까. 대신에 이제 걔네들도 10월 달에 좀 빨리 하는 학원이 9월 달, 좀 느지막하게 하는 학원이 10월 달에 포인트 정리만 한번 해주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연계 교재를 얼만큼 숙지하느냐. 그건 이제 누구한테 중요하냐면은 이제 4등급 대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연계 교재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등급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천대 약식 논술 쓰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여기 가천대는 이제 우리나라 고3의 희망이라서 일단 쓰고 고민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가천대는. 유명희도 가천대 썼지. 현서도 쓰고. 썼어? 뭐든 간에 가천대. 쓰고. 썼어? 가천대는 일단 쓰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지. 3등급 후반 4, 5등급 대학생들은 사실은 수시원서가 5개라고. 하나는 가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천대 약식 논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의미할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하나 더 아까 미리 몇몇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금요일 반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수업만 6시에 할 거예요. 이번 주만. 선생님이 9시에 어디를 좀 급하게 가야 돼. 그래서 원래는 그냥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만 단축 수업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1시간 위로 올려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만 6시에 진행을 합니다. 자, 현대소설 할 건데요. 그 독해는 일단 현대소설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해주면 좋겠지. 첫 번째, 기본은 고전소설과 동일하겠지. 어차피 고전소설이건 현대소설이건 우리가 고전이다, 현대다라고 나누는 기준점은 시대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소설이라는 기본적인 장르의 특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소설의 정보를 정리하는 것은 똑같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고전소설 했잖아, 그죠? 인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 개요라고 적어도 되고 흐름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인물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거부터 소설을 읽었는데도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가 그냥 그 소설이 어려운 거야. 그런 소설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 수능 완성해 보시면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에 타인의 방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아는 분 알아? 그 소설 어려워 쉬워? 짜증나지? 뭔 소린지 몰라요. 뭔 개소린지. 내가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EBS 그런 소설은 수능에 낼 때 기본적으로 패턴이 어떻게 되니? 비연계에서 그런 난해한 소설을 내질 않아. 연계에서 그런 난해한 소설을 낸다면, 그러니까 그런 난해한 소설이 있다면 그냥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셔서 뭐 굳이 책 같은 거, 해설서 같은 거 사지 마시고 그냥 네이버 같은 데다 위키백과 같은 데 이렇게 몇 개 검색하면 뭐 좀 떠, 줄거리 같은 거. 그런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난해한 소설이 있고, 두 번째, 소설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 인물을 못 찾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굳이 살을 붙이면은 인물 같은 경우는 주체와 대상을 찾으라는 거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 선지 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 특히 이제 대사 지문 읽을 때 그 대사가 누구 대사인지 이런 걸 찾으라는 거고, 고전소설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인물보다는 사실 이 뒤쪽 때문에 그래요. 사건의 개요. 저걸 너무 덤벙덤벙 뛰어서 그래. 약간 징검다리를 한 걸음씩 걸어가듯이 하나씩 좀 쪼개는 느낌으로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잡아내서 그래. 그러니까 춘향전을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춘향전의 사건 개요를 말해봐. 그러면 춘향이가 그네를 타다가 그 모습을 이몽룡이 보고 방자를 시켜서 찝쩍거렸는데 그날 밤에 찾아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춘향전의 사건 개요 말해봐 그랬더니 벌써 이제 첫날 밤 가버렸어. 벌써 애들한테 정말 그래요. 춘향전 사건 개요 말해봐 그러면은 이몽룡이랑 춘향이가 사랑했는데요.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벌써 춘향이가 잡혀. 세 번째는 벌써 암명어사가 돼서 와버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벙벙벙벙벙 떠다니는 게 너무 큰 덩어리로 떠다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건의 개요의 흐름을 조금 잘게 쪼개는 느낌이 있으셔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디테일한 모든 정보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수능 파이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니? 최대 단순화야. 단순하게 잡으라는 거지 디테일하게 다 잡으라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랑 좀 이따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개요에 우리가 고전수술에서도 한 가지 원리만 갖다 붙이라 그랬죠. 뭐? 인과. 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인과 정보만 좀 푸시면 되는데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지금 실전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이따 또 한 오늘 강의하면서 두세 번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보통 수능 시험지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지문을 읽죠. 그 다음에 뭘 보고요. 잘 들어야 돼. 1, 2등급과 후반 등급 대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누구나 1, 2등급이건 4등급, 5등급이건 3등급이건 누구나 지문 읽고 선지 보고 문제 풀지. 아주 드물게 지문을 안 보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 드물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게 되게 잘 되는 학생이 있어. 그냥 그건 자신의 능력이거든. 비문학을 어떻게 푸냐면 지문을 안 보고 선지를 먼저 봐요. 그 선지에 이거 되게 좋은 거지. 이거 다시 선지에 어떤 단어를 보는 거야. 이건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 위치 정보, 확인 정보. 그 단어를 어떤 문제를 푼다면 1번부터 5번까지 단어가 5개를 찾는 거야. 핵심 단어를 선지에서. 그래서 지문으로 와가지고 그 단어만 미친 듯이 스캔을 떠. 그러니까 거꾸로 푸는 거지. 이거 역풀이법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강사들이 이거 별로 추천하진 않아. 옛날에 1등급 컷이 96점일 때 그리고 비문학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짧았을 땐 이게 돼요. 이걸 근데 지금은 지문 길이가 길고 논리 추론형으로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을 추천드리거나 수업 시간에 어떤 방법론적인 것으로 제공해 드리질 않아.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 근데 이게 잘 되는 학생들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잘 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방법을 말씀드리냐? 적성은 그렇게 푸셔도 돼요. 적성이 아니라 약식 논술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될 수도 있어. 근데 뭐 개인적으로 약식 논술에서도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야. 다시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나름대로 지문을 읽어요. 그리고 조금 뭐 힘들다 싶으면 센스 있게 지문을 절반 정도 읽다가 선지로 넘어와서 중간 점검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지.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1, 2등급 학생들과 4등급, 그냥 4등급이라고만 표현을 해볼게. 1, 2등급 학생과 4등급 학생들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아. 여기까지는. 지문 읽고 선지로 와. 그리고 뭘 찾아? 머릿속에 나름대로 머릿속에 정리된 정보를 활용하지. 다시 말하면 무엇에 의지하는 거야? 내 기억에 의지합니다. 맞아. 누구나 그래요. 나도 그래. 그런데 내 기억이 왜곡된다든가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1, 2등급 학생들은 센스 있게 다시 어디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거죠. 위치 정보. 그래서 지문 선지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지문에 어디쯤이었는지를 찾아 들어오지. 1, 2등급 학생들은 이게 되게 빨라. 그리고 심지어 이 신세계 과정이 잘 일어나질 않아. 왜 그럴까? 정보 처리 능력이 좋으니까 이 주황색 선에서 그냥 거의 선택지가 꽤나 많이 정리가 돼. 그런데 4등급 학생들은 냉정하게 정리 정보가 제대로 기억에 인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방향에 선지의 정보를 지문에서 재확인하는 위치 정보, 확인 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흰색 방향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4등급 학생들은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풀어버려? 주관적으로 풀어버려. 특히 이게 문학에서 진짜 위험한 거거든. 즉흥적으로 풀어버리고 순간적으로 풀어버리고 이제 뭐 간단하면 감으로 왠지 이것 같아 뭐 이런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이제 간혹가다 그런 학생이 있어요. 자기는 선지를 열심히 점검하려고 하는데 선지의 정보가 지문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잘 못 찾겠어서 시간이 많이 가고 힘들다. 그 학생은 뭐가 본질적으로 문제일까? 지문을 정리하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는 선지의 정보를 지문에 다시 보는 게 상당히 어렵겠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4등급 학생들은 1, 2등급 애들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지금 4등급, 3등급 후반 학생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 지문 하나 버리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 정리정보라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비문학 강의할 때 이야기할 건데 핵심만 잘 찾으면 되는 거거든. 그 핵심을 찾아서 문제를 제일 잘 풀 수 있는 게 인문철학 파트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했죠. 4등급 학생들은 과학기술 지문 버리시고 비문학에서 인문철학만 잘 잡으시라고. 그러면 3등급 나온다고.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그쪽 부분을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연습을 할 거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문에서 선지로 왔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주관, 즉흥, 순간적으로 때려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평소에 공부하실 때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반드시 지문에서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셔야 돼. 작년도에 수능 1등급 뭐 이렇게 좀 수능 점수대가 좋은 학생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걔네들이 마지막 10월 달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3개년 기출 점검을 다시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기출 비문학 지문이라든가 문학 같은 거 점검할 때 보통 기출 비문학 지문 하나 점검할 때 몇 시간? 1시간씩 걸려. 걔네들이 뭘 하기 때문에 그거 다 풀어봤던 건데 왜 1시간씩 다시 정리를 할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문의 정보의 핵심을 따내는 연습. 그 다음에 선지를 가지고 지문에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뭘 배우는 거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선지에 어떤 식으로 서술되는가를 자꾸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기출을 다시 한번 보라는 게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조금 있다가 비문학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야.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기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좀 다르냐? 첫 번째, 배경이 다릅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배경을 그냥 천상계냐 지상계냐 요 정도로만 보라 그랬죠.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일단 마찬가지로 배경이 묘사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묘사로 제시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는 선지, 사전, 점검을 먼저 하셔야 돼. 그래서 선지에 배경 묘사를 통하여 또는 공간 묘사, 뭐 더 나아가서는 묘사가 꼭 공간 배경 묘사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외양 묘사도 있고요. 그럼 묘사라는 키워드가 선지에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선지에 묘사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그냥 무시하시면서 읽으시면 돼. 잘 안 나옵니다. 현대소설에서는. 고전에서나 많이 나오지. 중요한 것은 뭐냐?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이 배경이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시대와 무관하냐를 찾으셔야 돼. 왜 그럴까? 이게 되게 쉬운 겁니다. 이 원리만 알면은 현대소설이 상당히 쉬워요. 시대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보기 제시. 옛날에는 뭐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기에다가 주지 않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다 보기에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작품의 무엇과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자, 연습 삼아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은요, 31페이지에 3번 문항의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잉여인간에서 봉우는 매사에 무관심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잉여인간의 연계규제고요. 조금 이따 연계규제가 어떻게 인지되어야 하는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야. 보기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와? 한국전쟁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요령이죠. 한국전쟁은 우리가 이제 흔히 6.25라고 하는데 6.25 관련 수능 다시요. 6.25 관련 소설이 수능에 나오면 그 작품의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6.25 전쟁 중을 배경으로 하느냐 6.25 전쟁 후를 배경으로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 6.25 전쟁 중을 배경으로 할 때는 전쟁의 비극성, 분단, 민족의 아픔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삼국전쟁 후를 모티프로 할 경우에는 혼란함, 삶의 가치관의 붕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어디에다가 제시해버려? 보기에다가 제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31페이지 3번 문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한국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면 잉여인간에서 봉우는 매사에 무관심, 무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보기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전후라고 되어 있고요. 불안함이라고 되어 있어. 요 얘기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시대와 연관된 것은 보기에 제시하고 그게 주제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것을 활용하죠. 모든 문학을 풀 때 반드시 뭐부터 보기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보기를 먼저 보기로 되어 있고 보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어떤 정보를 찾는가도 우리는 미리 확인을 했지.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대와 무관할 경우에는 뭐 그냥 삶의 태도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그냥 이 대부분 시대와 무관할 경우에는요 그냥 인간 삶의 어떤 단면을 보여줍니다. 문학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가치관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소설이죠. 황순원의 소나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곡정고 학생들은 이제 1학년 때 내신으로 배웠었던 김효정의 봄봄. 그게 이제 그 베이스에는 시대가 깔려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그런 작품들을 배울 때는 그냥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경우는 시골 산골 소년 소녀의 순수함이라든가 김효정의 봄봄이라는 것은 그냥 뭐 결혼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본질적 욕망이라든가 이렇게만 배우게 되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둡시다. 최근 수능 트렌드. 현대소설에 번호를 3번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적어줄게. 이거 잠깐만 이거를 먼저 설명해야겠다. 그 다음에 고전소설과의 차이점. 다양성이 있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시점이 다양합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주인공 등등등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시점이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배웠냐면은 시점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서술자 파악이라고 되어 있어 공부를 했고요. 그럼 내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반드시 서술자, 다시 시점을 파악해야 하느냐 반드시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문을 읽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 때문에 읽는 거야? 문제 풀려고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출제자가 서술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나는 파악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는 반드시 여기에서도 뭐가 필요한 거야? 선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문학까지는 선생님이 욕심을 안 부려. 하지만 문학만큼은 반드시 선지를 먼저 보셔야 돼. 반드시. 꼭 선지를 먼저 보셔야 돼. 이왕 한 김에 한월이 없지. 한월이를 그냥 주 3일을 다 부를까? 월, 화, 수, 화, 목, 금 뭐 다 불러가지고 앉혀놓을까? 시점 기준, 시점 파악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 나라는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인물의 심리가 있느냐 없느냐. 조금만 미리 설명하면은 이제 손정섭의 잉여인간은 나라는 인물이 없고요. 인물의 심리가 소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인칭이 되는 거야? 3인칭에 심리가 나와 있으니까 뭐가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는 머릿속에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죠. 그때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서술자의 위치가 예영아 작품 아니야 밖이야? 밖이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은 1번 문제에 선지 5번 이야기 외부 서술자 이렇게 나와. 1번 문제 답이 5번이야. 그래서 선지를 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다양하냐? 뭐 이제 시대 배경도 다양하고 근데 우리가 좀 틀만 잡을 거니까 뭐가 다양할까? 주제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다양한데 주제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말 그대로 다양하니까 어떤 주제의 현대소설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은 못해. 단지 요 인물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놈 나쁜 놈만 나눠버리고 얘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뭐 여성이라면 정절을 중시하느냐 봉건적이냐 뭐 이런 정도만 찾으면 되는 거였거든.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복잡하게 뭐 정말 많은 정보를 찾아야 되느냐 그러진 않고요. 주로 심리파악 유형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소설을 읽으면서 그 인물의 심리 정도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잠깐만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하면 인물 중심의 사건 개요 흐름 파악하는 것은 고전소설과 동일하고 그 사건 개요라는 것은 언제나 조금 디테일하게 가지고는 좀 잘게 자르면서 인과 정보를 좀 붙여나가라. 이건 우리가 고전소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배경 같은 경우는 시대를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않느냐 그럼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점이나 주제 인물이 다양할 수 있는데 선지를 미리 사전 점검을 해서 내가 시점 파악을 할까 말까를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는 뭐 원래 다양한 거고 인물이 다양하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그냥 심리파악 정도만 하면 돼. 그냥 선생님이 인물이 다양하다라고 적어준 이유는 고전소설처럼 좋은 놈 나쁜 놈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현대소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또 몇 가지를 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건 읽으면서 말씀드릴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이건 여기다 적고 지울게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최근 지난 3년간 수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2니까 2021, 2020, 2019 아마 이쯤일 거야. 요 1년도 앞으로 가나 안 가나 그게 좀 애매한데 요 정도에서 벽을 세우면 2018까지 가야 되나? 좀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 벽을 세우면 그 앞전 세대에서는 어떤 소설이 많이 나왔냐면은 근대사를 건드리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 시대와 연관된 소설이 수능의 주류를 이루었지 현대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일제고 그 다음에 뭐 산업화라든가 뭐 이런 부류들의 작품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수능 특강 같은 연기 교재에서도 일제 쪽 작품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중요시 여겼고 그런데 시대가 조금 넘어오면서는 90년대 작품이 많이 나와요. 김소진 씨의 자전거 도둑이 수능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서영희 씨의 그 사막을 건너는 법 이게 전부 다 90년대, 97년, 94년 이쪽 작품이야. 그래서 최근에는 이쪽 부류의 이 90년대 이후에 현대사 쪽으로 넘어오는 시대의 작품을 조금 더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계교재 또는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굳이 따지면 좀 일제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설을 한번 읽어볼 건데 그 전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EBS 연계 소설은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이거 연계소설 점검하라니까 EBS 연계교재 꼼꼼하게 다 읽고 우리가 예전에 분석했었던 거 다시 다 확인하고 사실 선생님이 1학기 때 수능 특강을 좀 자세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3이었으니까 아무리 저는 정신미다 뭐다 해도 고3이었기 때문에 연계교재라서 꼼꼼하게 내신도 있고 좀 해드렸던 거고 수능 버전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하면은 다 못해요. 기억도 안 납니다. 한 10작품, 15작품 넘어가면 앞작품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면 좋을까? 개인적인 견해야. 이거는 뭐 다른 강사분들이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물 기억하라 그래요. 인물 기억하면 왜 그럴까? 그 뒷내용이 어느 정도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영준아, 현대소설 우리 배웠었던 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수능 특강 뭐 학교 내신으로 봤던 뭘 했던. 그라는 소설은 없어. 외국인, 노동자. 명랑한 밤길. 여기 인물 누구 있었어? 깐쭈였나? 깐쭈 사부딘이었나? 왜 갑자기 한어리가 생각이 나지? 깐쭈 사부딘이었나? 그죠? 얘네들이 뭐 주워? 이거 말고 한 명 더 해볼까? 한 명 더 있지? 누구 나와?
공부해야 돼. 명랑한 밤길은 중요한 수술로 아마 내가 별표 쳐놨을 건데. 어떤 여자애 나오잖아. 여자애가 고박하다 돌아오는 길에 밤길에 애들이 쫓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 숨죠. 그래서 뭐 검정 봉투 흘리지. 애들이 둘이 대화하지. 대화 내용이 뭐였어? 맞아. 저렇게 기억하면 돼요. 삼겹살에 소주 그 앞 그 뒤고 이 똘추야. 그 앞에 애들이 어떤 대화를 하잖아. 집 가고 싶다. 그러다가 이 봉투를 보니까 상추를 주셨으니 삼겹살만 사자, 소주도 사야 돼 이러지. 그럼 얘들은 세상을 지금 좌절하는 거야, 이겨내려는 거야? 이겨내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의지? 극복 의지. 그래서 무슨 밤길? 명랑한 밤길. 인물을 기억하면 뒤에 어느 정도의 중심 사건이 연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최근의 수능 트렌드가 보기를 주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기까지 잡고 들어가면 상당히 맥락이 잘 나와. 자세하게 다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 어차피 지문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은 두 번째, 조금만 욕심을 부린다면 일단 뭘 좀 해주면 좋으냐? 주제. 근데 주제를 기억하라니까 예전에 이게 좀 전달이 잘못했나 봐. 어떤 학생이 나한테 A4 용지 몇 장을 딱 들고 와서 겁나 뿌듯하게 자랑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설 문학의 주제를 한번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딱 봤는데 A4 용지 한 2장 정도 분량에 제목 적고 주제를 그 수능 특강이나 해설서에 나와 있는 주제가 이렇게 예쁘게 문장으로 적혀 있잖아. 그걸 고스란히 다 이렇게 100개 적은 거야. 그 자리에서 이제 마음 같아서 확 찢어버리려고 그랬다가 그냥 잘했다 이러고 그냥 베라 쿠폰 하나 보내주고 아유 너는 재수다 이씨. 지금 메가스터디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얘는 별로 평소에 성실하지 않았던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필 받아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해본 거야. 그 행위 하나가 자신에겐 어땠겠어? 상당히 뿌듯했겠지.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을 망치는 거야. 그 순간적, 일시적 어떤 노력에 대한 뿌듯함이 나를 망친다고. 왜? 그 기억에 빠져서 나는 내 삶의 자기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거든. 나는 그래도 했다. 그러니까 걔는 100% 수능 끝나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기가 주제까지 별도로 정리했는데 수능을 못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라고. 9가지를 놓치고 한 가지를 열심히 했으면 그 한 가지로 9가지를 안 한 것에 대한 게으름을 포장해버려. 그래서 걔는 그거 해봤자 소용이 없을 애였는데 그걸 하더라고. 두 번째, 성실했던 애더라도 내가 뭐라고 했을 거야.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죠. 텍스트 문장을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 자체를 인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할 때 언어 영역과 관련된 그게 영어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니네 영어 독해할 때 완전한 문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석하니? 단어 몇 개를 조합해서 나만의 창작의 고통을 느끼잖아. 내용이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그래서 선지 볼 때는 내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맥락의 가장 근사치를 고르잖아. 우리는 단어로 인지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평소에 단어로 인지하는데 왜 텍스트로 정리를 하냐고. 문장으로. 다시 말하면 그 문장으로 정리한 것 자체는 나는 인지를 못하는 거니까 이 학생은 그 문장으로 정리된 주제를 2번, 3번 봤을까? 안 봤을 거야. 근데 그게 4시간, 5시간 걸려서 정리를 했대. 그 무슨 칭찬을 해줘? 물론 그 앞에서는 칭찬을 해줬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수로 재수를 하시면 재수를 하시기 전에 또는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뭔가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좀 뭐 대학교 가셔서도 교수님이랑 상담을 하시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되시면 그냥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그 재수를 누구와 할지 그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학생이 그거를 적기 전에 나한테 왔으면 나는 분명히 못하게 했을 거야. 그 시간에 딴 거 하라고. 그냥 마음이 아파. 얼마 전에 만났거든. 공부 잘 되냐 그랬더만은 내년에 군대를 갈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 뭐 뒷말은 안 물어봤어 그냥. 그 메가스터디 다니는 앤데 내년에 군대를 갈 것 같대. 그 뭐 의미 전달이 되잖아. 핵심어로 정리하는 겁니다. 핵심어.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자, 명랑한 밤길은 뭐야? 한 3개 단어로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정리할까? 외노자, 극복의지,
성찰. 그 외노자들의 모습을 바라봤던 어떤 여성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잖아. 핵심으로 기억하는 거야. 그 텍스트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30페이지에 보면 손창섭의 잉여인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비문학 지문을 조금 줄이더라도 현대소설 세 작품을 할 건데 세 작품 전부 다 중요한 작품이야. 이 작품의 포인트, 이게 연계교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작품의 포인트를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인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는데 다시. 인물 3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이 잉여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인물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1, 2, 3을 번호를 잘못 적었는데 여기에다 그냥 인물 3명을 적어버리면 영준아 기억나니? 이 잉여인간 작품 기억나? 이 인물 이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 만기라는 애가 있고요. 봉우라는 애가 있고요. 익준이라는 애가 있어요. 만기는 뭐 하는 애야? 그렇지, 조금씩 생각이 나거든? 치과 의사야 얘가. 그러니까 틀만 잡고 나머지는 연상에 맡겨야 돼. 치과 의사야. 얘는 그래도 좀 그나마 어떤 애야? 괜찮게 살아가는 애야. 봉우는 와이프의 뭐에서 살아가는 애야? 의지에서 살아가는 애야. 그리고 지문 읽으면 좀 이따 나오니까 인숙이라는 간호사를 좋아해. 약간 불륜 필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얘는 무기력한 애야. 익준이는 신문 보고 이 세상이 잘못됐어 맨날 이 얘기 떠드는 애였어. 되게 정의로움이죠. 근데 기억하니? 자기 아들 데리고 돈 빌리러 왔다가 쪽팔려서 가오가 이제 정신을 지배하는 애지. 육체를 지배하는 애야. 돈 빌렸어 안 빌렸어? 못 빌렸지. 왜? 쪽팔리니까. 그죠? 무능력한 애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기억하면 돼? 만기는 좀 잠깐만, 만기냐 민기냐? 만기 맞지? 나머지는 전부 다 부정화 시켜버리고 심지어 이 와이프도 부정화야. 와이프가 만기한테 찝쩍거리거든. 이거 잘만한 막장 드라마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만기는 와이프는 만기한테 왜 찝쩍거릴 수 있을까? 기억하니? 만기 치과의사 건물주가 누구야? 얘야 얘.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제목 자체가 잉여인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인물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 EBS 연계교재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냐면은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야. 칠판만 보세요. 조금 있다가 필기를 할 건데 미리 땡겨서 적으면 혹시 이 작품 기억하니? 두 작품 뭐 묶어서 하지 뭐. 도도한 인간이 아니라 도도한 생활. 생활인가? 잠깐만. 제목을 까먹어버렸네. 맞아.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도도한 생활. 자, 칠판만 보세요. 도도한 생활. 수아야, 이거 기억나는 게 뭐야? 언니랑 같이 살지. 그렇죠. 그럼 이 작품은 포인트가 뭐야? 경제적으로 뭐해? 어렵지. 그죠? 그래서 뭐해? 알바하고 사는데 피아노만큼은 가지고 왔지. 그래서 집에 뭐가 일어나? 반지하 살잖아. 침수 일어나죠. 침수 일어나서 뭘 쳐 얘가? 피아노를 치죠. 그지? 피아노를 치는데 자꾸 어떤 도라는 음이 계속 각인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좀 이따가 요 필기를 그대로 칠판을 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연상이 되는지는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 도는 무슨 도일 수도 있을까? 피아노 음의 도일 수도 있지. 그러면은 키워드를 굳이 조금만 더 잡으면은 얘는 무슨 유희? 언어 유희적인 요소가 있고, 자, 도도하다라는 것은, 그럼 이 작품은 도도하다라는 것은 좌절 메시지로 가는 걸까? 약간 극보의지적으로 가는 걸까? 조금 의지적으로 가는 거겠지? 그런 거는 조금 이따 지문 읽으면서 조금만 살을 붙여보면 돼. 인물을 기억해서 나머지는 연상시켜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는데 이 도도한 생활은 조금 이따가 칠판 지우고
요거 어차피 조금 이따 하니까 다시 적어 드릴게. 자, 그럼 30페이지 손창섭의 잉여인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EBS 연계 교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독해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게다가 우리는 3번의 보기까지 이용할 거잖아. 자, 선생님이 시간을 4분 30초만 잴 거거든.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세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 4분 30초만 재도. 약간 속도감 있게 읽어보세요. 일부러 시간을 줄이는 거야. 좀 빨리 읽어보시라고. 읽고 3번까지 풀어볼게요. 시작.
자, 같이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3번 보기를 먼저 아까 잠깐 검토를 했으니까 지문은 꼼꼼하게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앞부분 살짝만 읽어보면은 봉우는 언제나 그랬다 반복적인 느낌이 잡혀주는 거고 한 대여섯 줄 읽으니까 신문 건성 읽고 병원 소파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죠. 그리고 인수기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지? 사건의 개요를 잡으라는 건데 얘는 사실 사건 개요가 아니라 인물 정보만 주고 있지.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뭐가 나오고요? 봉우는 언제나 어디에 앉아있어? 병원 소파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바라봐? 인숙을 바라보며 요때는 약간 무기력하고 인숙을 바라볼 때는 조금 뭔가 생기가 있는 느낌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다음 내용 이게 되게 길게 똑같은 이야기를 별것 없이 길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얘가 잠을 잘 잔다 못 잔다. 수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수면 문제는 어디로부터 연결되는 거야? 전쟁에. 상처, 뭐 트라우마 같은 느낌으로 지문 정보가 나오지. 계속 그 얘기만 나오잖아. 잠을 잘 못 잔다. 뭐 버스에서 자다가도 뭐 금방 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시험 문제 나올 리가 없다고. 봉우는 버스에서 몇 시간 잤습니까? 이런 거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오고 중략이 나오고 그 아래를 보면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 나오는데 중략 아래는 누가? 봉우가 누구를? 약간 인숙을 조금 스토킹? 뭐 찝쩍? 뭐 그런 느낌이지. 그냥 우리 편하게 수업을 하자면 약간 스토킹하는 느낌이 나오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사건의 개요를 잡으라는 게 이게 다야.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30페이지의 이 지문은 특별한 사건의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인물의 정보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건의 개요도 더 간단하게 잡힌다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지는 않는데요. 알고만 계세요. 우리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인물, 사건, 배경이라 그래. 작가는 의도가 없는 텍스트는 만들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 봉우는 앞부분만 봐봐. 봉우는 늘 그랬다. 언제나 그랬다. 개슴츠레한 낯빛으로 대합실에 나타나 익준이가 한자 빼지 않고 있는 신문을 집어던진 신문을 자기가 주워 들어가지고 세 번째 줄 건성 제목만 읽고 던졌어. 이 세 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텍스트로 만들질 않는다고. 작가는 의미 없는 텍스트를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은 작가가 쓰는 모든 텍스트는 인물, 사건, 배경과 관련한 어떤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래. 그럼 당연히 지금 읽은 정보는 인물 정보일 거고 그러면은 신문을 대충 읽고 던진다라는 것은 봉우의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한 텍스트야. 근데 우리는 뭐 3번 문항 보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게 상당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봉우를 서술해주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능고사에서 현대소설을 읽으실 때 뭐 텍스트의 의도, 목적성까지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계시라고.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개요를 잡아보니 우리는 봉우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중심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나라는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인물의 심리는 서술했으니까 얘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 외부의 서술자, 작품 바깥의 서술자라는 것도 알죠. 그러니까는 1번 문제 답 5번이라는 것은 너무 쉽고 헷갈린다면 혼동이 온다면 1번에 만약에 1번에 1번 선지가 온다라는 것은 1번에 1번 선지에서 혼동이 온다라는 것은 출제자가 제시한 텍스트를 잘못 보고 있는 거야. 특정 인물의 회상, 봉우가 회상하고 있니? 아니죠. 뭔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써주죠. 봉우가 6.25 전쟁 때 어쩌고저쩌고 과거의 일을 써줬지만 그게 특정 인물의 회상이니? 봉우가 회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텍스트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기가 주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래.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이거야. 즉흥적 판단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2번 문항의 1번 선지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보통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고 누구나 그렇게 푼다니까? 선생님도 이러고 풀어. 선지로 들어왔는데 선지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선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지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후반부 학생분들, 4등급 대 학생분들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라고. 당연히 물리적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은 과학기술 지문은 버릴 거라니까. 그럼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2번의 1번 선지는 주어가 봉우야. 그런데 이 지문 전체는 봉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선지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인물을 건드렸어? 인숙이라는 인물을 건드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문제는 쉬운데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 소설 지문이 이렇게 있다면 인숙, 간호사 이야기 나오는 장면이 요 앞쪽이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스토킹 장면 두 쪽이 나오지. 그럼 그 위치에서 2번, 1번 선지 뭐를 찾아야 돼? 요 앞쪽이나 요 뒤쪽에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그지? 지금 2번에 1번 선지를 만든 거잖아. 2번, 1번 선지에서는 봉우는 인숙과는 위치를 잡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한 위치를 잡을 거면 뭘 찾아야 돼? 눈이 마주치면을 찾으면 되겠지. 분명히 지문에 그게 써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쪽 문단, 요쪽 위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세요. 그때만은 그의 눈도 노상 황홀하게 빛난다. 그러다가 간호원과 시선이 마주치면 6이지.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와? 당황이라고 나왔고 2번에 1번 선지는 당황까지 갔는데 분더더기 정보를 붙였죠. 그게 뭐가 돼? 즐거워. 여기서 틀렸네. 그래서 2번 답은 몇 번? 1번. 푸는 과정과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잠깐만.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든 선지예요. 그 선생님이 한 2달쯤 전부터 문학에서 한 달 반 됐나? 문학 선지는 특히 이게 시에서는 별로 잘 안 되는데 소설문학 선지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2가지만 강조하고 있지. 여기 가천대 쓰신 분들 잘 공부하세요. 진짜 거의 약식 논술 대비까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거니까. 문학 선지에서는 선생님이 주체, 대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말고 순서, 인과. 뭐 비문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문학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자, 3번의 답은 3번인데 키워드 부양에 의존했다. 그럼 부양에 의존했다는 것은 사실 중략 아래쪽에 요쪽이죠. 여기 이제 중략 나오고 요 아래쪽. 이거는 글자로 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 찾기도 쉬워요. 그죠? 이 위치야. 이 위치에서 이 3번의 3번 선지 의존한 결과 생활력 상실. 자, 선지를 좀 줄여서 읽으셔야 돼. 중요한 거야. 이거는 어느 타이밍에 좀 연습을 많이 할 건데 선지를 간소화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의존한 결과 생활력 상실. 선생님은 그냥 무기력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어설픈 기억에 의존하면 핵심 단어가 잘 되어 있거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근데 중략 아래를 읽어볼 겁니다. 이를테면 활동 의욕과 생활력을 완전히 상실하다시피 한 봉우는 아내의 부양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고, 지문을 잘 보시면 자기가 무기력했기 때문에 뭐 한 거야? 의존한 거죠. 의존해서 무기력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린 거죠. 순서, 인과. 상당히 잘 만든 선지입니다. 3번 답은 3번.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능에 나오는 소설도요.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이거보다 조금 더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정도 수준보다 상위 랭킹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고전소설, 현대소설 합쳐서. 그 8문제 중에서 보통 3문제, 4문제가 7문제라고 치자. 7문제 중에서 지금처럼만 하셔도 무조건 6문제는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2점짜리, 3점짜리 하나 버리는 거지 뭐. 그거 잘 안 되면. 그죠? 그래서 문학은 무조건 최대 단순화의 사고로 들어가셔야 돼. 그 단순화하는 과정의 틀을 보여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은 두 작품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해볼 건데 38페이지 EBS 연계교재에 있는 건데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칠판 잠깐 보세요. 이문구 씨의 우리 동네라는 연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 우리 동네 시리즈의 이제 하위 범주로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우리 동네 이씨, 우리 동네 최씨, 우리 동네 김씨, 우리 동네 황씨 이러고. 자, 38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이문구 씨의 우리 동네 황씨라고 되어 있죠.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야. 우리 동네라고 되어 있으면 황씨, 이씨, 최씨, 박씨, 정씨가 필요 없어. 우리 동네라는 소설이야. 그때 자, 우리 순서대로 앞부분만 순서대로 해보자.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은요. 제일 잘 들으세요. 최소한 어디까지 하시는 거냐면 제목을 보는 거야. 우리 동네 황씨. 그리고 사실 이거 수능 완성에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부터 올려야 돼? 이거 연계네? 그러면 인물 포인트 몇 개가 좀 떠오를 수 있도록 잠깐만 호흡을 조절하시고 안 떠오르면 그냥 뭐 넘어가야지 뭐 어떡해. 읽다 보면 좀 떠오르겠지.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지문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그 문제를 보셔야 돼. 그 문제가 거의 대부분 무슨 문제야?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야. 그러면 15번 문제를 딱 보면은 얘는 그런데 A, B가 묶여 있죠.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을 제일 먼저 보는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묘사를 찾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점을 찾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미리 정하려고 보는 거거든. 그런데 15번 문항 같은 경우는 A, B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A, B 보고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 볼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는 16번, 17번, 18번을 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소한 두 문제, 지문 끝나고 나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보기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왜? 우리가 보기를 왜 먼저 봐야 되는지는 뭐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돼. 17번의 보기 1970년대 칠판 잠깐 보세요. 이건 필기하지 마. 사실 1970년대 딱 읽으면 이거 지문 주제가 다 나온 거야. 왜? 우리는 열심히 공부했거든.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예영아, 70년대 무슨 시대야? 예영아! 70년대 무슨 시대야? 야, 이거 우리 미루도 한다, 씨. 무슨 시대야, 수아야? 아니, 이수아. 아니, 이수아. 아니, 한수. 아이, 헷갈려, 씨. 산업화 시대잖아. 산업화 시대가 수능에 나오면 건드리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자연 파괴. 그 다음에 물질 문명 비판. 그 다음에 고양 상실. 그 다음에 인간성 상실. 그 다음에 사회 구조.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다 외우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거 외우란 말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보기에 다 나와. 단지 알고 있으면 좀 더 보기가 부드러워지니까 이거 하나만 찾아봐. 자연 파괴 하나 배웠잖아. 내가 한 글자만 얘기해도 대답한다. 새 나오는 건데 소설하고 있잖아. 이거 어제는 이거 대답을 했는데 니네가 대답을 못하면 내가 뭐가 되냐. 소설 중에서 자연 파괴, 환경오염, 새 나오는 거 찬영아 뭐 있어? 도요새. 대답한 걸로 하자. 영상 찍고 있는데. 다시 17번 봐. 아유, 쌍. 17번 볼게요. 동그라미 쳐봐. 70년대. 두 번째 줄 공동체. 세 번째 줄 퇴색. 네 번째 줄 경제력. 다섯 번째 줄 이기적 인물 황씨. 마지막 문장 갈등. 단어만 보면 뭐야?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 70년대 경제력이 어떻게 막 격차가 생기면서 농촌에 공동체 의식이 좀 무너진 것 같지? 그 무너짐을 보여주는 나쁜 놈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구고? 황씨고. 다 읽었잖아. 우리는 인물 사건 배경을 안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지문을 읽으면서 뭘 찾으면 돼? 황씨가 어떻게 부정화되어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갈등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 정보 찾으면 되겠죠. 다 읽은 거야. 그리고 이제 나서 지문을 읽을 건데 38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중략 앞쪽은 A라고 묶였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스캔을 딱 떠보니 중략 앞의 A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대사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사건을 미친 듯이 끌고 나가는 속도감 있는 전개는 필요 없겠군. 한두 개의 사건만 나오겠군. 원포인트 어떤 사건 하나만 찾으면 되겠군. 편하게 읽으면 된다는 뜻이야. 이게 사전 작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너무 급하게 지문을 읽고 급하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해봐. 공부를 했다면 이게 수능 시험지야. 제목을 보고 한 몇 초만이라도 그 작품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연계 교재라면. 근데 뭐 떠오르지 않으면 포기. 그 다음에 최소한 지문 끝나자마자 나오는 문제의 선지 점검. 그래서 뭐 묘사라든가 시점을 할지 말지. 그 다음에 보기 있는 문제 점검에서 내용의 틀을 윤곽을 잡고, 그리고 지문을 읽을 때도 아 대사가 맞는가 뭐 서술이 많은가를 좀 한번 보고, 이 사전 작업이 된 상태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어버려서 그래. 그러니까는 이 타이밍이 어디에서 재수없게 걸리냐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 비문학이 딱 세 지문이 나오고, 만약에 비문학 끝나자마자 뒤에 문학이 빡 나오는데 그 문학이 비연계일 경우에는 내 사고가 어찌됐든 앞에 17문제를 비문학 쪽으로 맞춰서 내 사고에 뇌가 움직여 있는 상태인데, 그걸 갑자기 엔진을 바꿔가지고 문학 쪽으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문학 지문에서 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호흡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요. 준비를 하고 읽는 거야. 뭐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비문학 읽을 때 준비하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게 훑어읽기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더 속도도 잘 붙고 실력 발휘도 더 잘 돼. 자, 한 장을 넘기시면 40페이지에 도도한 생활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작품이니까 요 두 지문을 붙여가지고 우리 8분 30초만 재가지고 한번 그래 할 수 있어. 쉬워. 금방 할 거야. 두 지문 묶어서 해볼게. 시작.
풀었어. 실력이 그냥 날로 늘어가지고. 자, 보세요. 우리 동네 황씨부터 해볼 건데, 내가 수능 시험지 봤거든. 요거 수능에 나와. 진짜라니까 27번부터 30번까지가 우리 동네 황씨야. 요거 영상 잘 갖고 있다가 나오면 편집해가지고 전체 공개로 돌려가지고. 국어 영역은 한수아야, 국어 어려워 쉬워? 국어가 왜 어려울까? 똑같은 텍스트인데. 뭐 이제 속된 말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말인데 왜 어려울까? 예전 수능과 지금 수능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 학생들을 더 생각하게 만들어. 그 뭐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쉽게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문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 어떤 느낌이냐면 38페이지 지문을 읽었을 때 지금 내 설명을 들으면 다 누구나 인정을 할 거야.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셨을 때는 생각이 없이 읽었을 거야. 뭐 모든 학생이 그러진 않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지? 그전 같으면 이러고 시작을 하죠. 그럼 이미 이 그전 같으면 이라는 말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뒷내용은 현재 상황이다, 과거 상황이다. 아니지. 야씨, 내가 그전 옛날 같았으면 니네 다 죽었어, 이 말은. 지금이랑은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이라는 이 말 자체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정보는 현재 상황이다, 과거 상황이다. 과거 상황이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지금은 이렇다, 아니다. 지금은 이렇지 않다. 현재와 뭐가 될 거야? 대비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A라고 묶인 중간쯤에 뭐가 나오니 이제? 그러나 이러고 이제 뒷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이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다시 이렇게 필기하면 헷갈릴 거니까 이 뒷부분이 뭐가 되는 걸 거고? 현재가 되는 걸 거고 결국은 A라고 묶인 부분은 그전 같으면 그러나를 통해서 과거 현재를 대비시키고 있지. 그게 그래서 15번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풀어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어 영역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국어 영역이 아직 어렵고 부담스러우신 분은 두 가지만 하시면 돼. 버리세요. 뭘 버려? 자기 것이 아닌 걸 버리세요.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게 비문학에서 과학기술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평소에 내 것이 아니었던 영역을 일정 부분 끊어서 버리시고 그 시간만큼 다른 것에 투자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 2달 전부터 항상 드린 말씀이 있지. 하루에 한 지문만 1시간이 걸리건 2시간이 걸리건 계속 읽으시라고. 그러면 뭐를 배우는 거야? 생각하는 습관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한다고. 지금 선생님 설명이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됐다 이 말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이 정도의 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아까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셨을 때 그전 같으면이라는 것을 읽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누구나 국어를 어느 정도까지는 다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A라고 묶인 거에서 좀 이따 비문학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A라고 묶인 거에서 15번에 1번 선지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 어지간하면은요 그 위치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능이. 비문학 시간 다시 말씀드릴게. 한 번 사용한 정보를요 2번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교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 하지만 수능은 거의 없어요. 그럼 머리를 비우는 거야. 나 이제 A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중약 아래로 보니까 사건,
수재민 구호물과 의연금을 걷는 사람 이 사건에 대해서 황이 적은 돈과 그 다음에 헌 속옷을, 이거 빤스 냈죠? 읽어봤으면 알 거야. 헌 속옷을 냈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이 되는 거지. 이거를 17번 보기로 넘기면 황 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야. 이기적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되겠지. 되잖아. 이 정도는 누구나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묶인 부분 읽을 때 약간 사투리적인 느낌이 있더라도 뭐 사투리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잖아. 맥락을 보시면 너무 적은 돈을 줘가지고 화가 나 있죠. 그래가지고 이장이 이 돈을 돌려준다 그러지. 자, B라고 묶인 거 밑에 세 줄만 읽어볼 거야. 그 남대문 표인가 동대문 표 일로 가지고 오쇼. 그게 뭐지? 사투리라서 읽지도 못하겠는데 니은을 보시면 창근 엄에는 옷뭉치 속으로 논두렁에 가로 걸린 뱀 험을 걷어내듯 필요 없는 동작 묘사해 준 거잖아.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남대문 표인가 동대문 표인가 이거야. 그걸 가지고 오라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이장은 구호물을 경운기에 챙겨 실으며 아낙네들을 돌려보낸 휘 그 나뒹굴던 황의 팬츠 빤스 찾았죠? 얘가 뭐야? 빤스야. 이것을 어떻게 한대? 발로 걷어 참아서 참았던 말을 뱉었는데 뭐 갖다 줘 뭐 마누라 거랑 바꿔 그냥 갈등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지. 별 내용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 이 상태에서 16번의 2번 선지를 보자. 영준아 16번 맞았니? 2번은 왜 틀려? 그렇지. 아낙네들은 돌려보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금 16번 문항이 속옷을 타겟으로 만든 거니까 지문을 읽었을 때 이쪽은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쪽이 속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정도까지는 파악해야지. 그리고 나서 뭐를 찾아야 돼? 아낙네를 찾으면 되잖아. 아낙네와 빤스가 동시에 거론된 지문을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아낙네들이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어를 기준으로 지문에 어디를 봐야 하는가만 순간적으로 판단하면 답이 다 보이는 거야. 아까 했던 얘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그런데 결국에는 지문이고 선지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푸는데 잘 안 되면 돌아가야 되는 이 과정을 안 해서 그렇다고. 출제자들이 알아요. 4등급 학생들이 이 과정을 잘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왜 선생님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 이거 누구들하고 강조하는 걸까 사실은? 4등급은 당연히 지금 잘 새겨들을 거고. 니네 선생님 말 명심해. 내가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할까 했는데 전제 조건이 나는 허경영이 아니야. 내가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이진 않아. 내가 장담하는데 강사생활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 1, 2등급 학생들 분명히 누군가는 수능에 3등급 나와. 괜찮아. 우리 1, 2등급을 만들고 고민하자. 이런 얘기할 때 보경아 나 쳐다보면 안 돼. 찝찝하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히 3등급 나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그 3등급, 1, 2등급이었다가 3등급 나온 학생들이 100%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수능 끝나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100점인 줄 알았대. 그럴 리가. 단 한 번이라도 100점을 받아본 적이 있니? 없잖아. 그럼 내가 수능을 풀 때 뭔가 씨발 너무 잘 풀린다 이거 의심해야 돼. 4등급 애들 의심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그거는. 1, 2등급 애들은 너무 잘 풀리면 의심해야 돼. 두 번째, 걔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게? 페이스 꼬였대. 이상하게 선지가 잘 안 보인대. 걔네들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이상하게 선지가 잘 안 보인다. 근데 1, 2등급 학생들은 습관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원래 좀 잘했잖아.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이 과정을 오히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뭔가 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머리의 정보의 기억적 인지 구조가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1, 2등급 애들은 저 과정을 많이 안 하거든. 왜? 평소에 저거 안 해도 잘 풀었으니까. 4등급 애들은 저거를 노력하시고 1, 2등급 애들은 뭔가 꼬이면 저거를 빨리 떠올리셔야 돼. 16번에 뭐 내가 그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5번 선지를 보시면 김은 2장이 그러면 일단은 인물 위치가 김이 등장한 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 어렵죠. 그 애들 이름이 뭐 김, 정, 최, 박 뭐 이렇게만 나와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아, 수능에 이문구 씨의 우리 동네라는 요 소설이 나오면은 내가 뭘 조심해야겠구나. 인물 주체 조심해야겠구나를 아셔야 돼. 미리 우리는 알고, 왜 이거 연계교재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야, 마음을. 이 작품은 이름이 김이 박채 이러고 나온다고. 조심해야 돼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작품이야. 그래서 김이 등장하는 게 지문 요쪽입니다. 위치 포지션이 이쪽이고요.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위치를 잡을 거라면은 16번에 5번 선지에서 바지랑떼를 잡으면 되죠. 그 내가 확인할 것은 이제 끝났어. 바지랑떼를 누가 가지고 왔는가? 누가 가지고 왔니? 김이 가지고 와. 이걸 우리는 아까 뭐라고 배운 거야? 주체 왜곡. 문항 원리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국어를 못할 이유가 없어. 원리가 똑같다니까. 어느 영역의 문항이든 이 원리가 동일해. 찾아서 확인해서 골라내면 되는 거라고. 근데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근거를 잡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내 기억대로만 더 못된 표현을 하면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뭉개버려. 뭔가 좀 이렇게 순서대로 수학 문제 풀듯이 차근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통 속에 놓고 내 사고를 다 흔들어 버리니까 왜곡이 되지. 18번 문제, 17번 문제는 좀 뭐 쉽게 풀었을 거라고 보고 18번 문제 선생님 밑줄 치라는 부분 밑줄을 쳐보세요. 18번에 1번 선지 대신 내줄 거야. 2번 선지 반감, 3번 비아냥, 4번 불만, 5번 불안감. 이거 머무는 문제야. 그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 상황의 인물의 심리를 묻는 문제지. 그러면 이렇게 핵심을 잡아서 풀면은 네가 희생해라. 은하 너 틀렸으니까. 몇 번이라 그랬니? 5번을 보시면 미음에서 뭘 찾아야 돼? 불안감. 그런데 그 5번 문제 밑줄 친 미음의 포지션을 보니까 바지랑떼 누가 가지고 왔어? 김이 가지고 와서 김이 직접 다 했지. 그런데 미음에 이런 구절이 나와. 남의 제사에 생일 차려 먹은다 풍덩한 기분 좋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는 불안감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맥락을 조금만 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파악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한 장을 넘기셔서 도도한 생활은 요거는 포인트를 좀 적어드리면 그 작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그죠? 알바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소망하는데 사실 이 작품을 극복의지까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애매해.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 어려움, 알바, 소망, 실패, 극복의지. 살을 좀 붙여드려 볼게요. 기억해봐. 얘네 집이 집안이 몰락을 하죠. 왜 몰락해? 우리 그 줄거리에도 살짝 나와. 아버지의 빚보증이랑 IMF.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되는데 그때 알바를 올 때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 엄마가 이제 서울 사는 언니한테 나를 보내거든. 난 대학생이 됐으니까 가서 같이 자취하라고. 근데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랑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뭐를 같이 보내? 뭘 같이 보내? 만두를 같이 보내? 뭘 보내? 보경아 뭐 보내? 피아노. 제목이랑 너무너무 연결되는. 그러니까 피아노는 뭘 나타내는 거야? 중산층의 삶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온다면 이 피아노와 관련한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정말 높습니다. 중산층의 삶을 의미하고 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뭐 이런 거야.
그리고 피아노의 도음에 대한 극복 의지. 그래서 도도한 생활. 피아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피아노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밑줄형 문제로 아주 쉽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보기형 문제로 심화 분석이 나올 건데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는 더 좋을까? 보기형 심화 문제가 훨씬 더 좋아. 밑줄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알바를 하는데 고단한 삶을 살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써드릴게. 알바를 하면서 고단한 삶을 사는데 굳이 나누면은 누나는 무슨 식당인가 어디에서 알바하고 나는 타자기 이거 알바하거든. 그건 지문에도 나오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뭘 소망해? 이게 우리 교재,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도 나왔던 거야.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패러그래프에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들과 함께 부대끼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뭔가 함께 하고 싶었다. 지금 내가 말한 게 21번에 어디 갔노? 21번에 어디 갔어? 사회 구조 세 번째 줄. 21번 보기에 세 번째 줄.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는데 실패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중심 사건이 일어나.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일어나. 그때 이걸 극복 의지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내가 결정할 건 아니라서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 뭐 치니? 우리 이거 연계교재에 있었지. 뭘 치기 시작해 얘가? 피아노 치죠. 그래서 도음 날아가니까 뭐 타자기가 날아간다, 뭐가 붕붕 뜬다, 약간 환상적 동화적 이미지로 서술이 되잖아. 그죠? 피아노 침. 요만큼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지문에서 너희들이 대답할 수 있어.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게. 알바하면서 고단하게 살지. 자, 왼쪽 지문에서 찾아볼게. 앞부분 줄거리 아래쪽에서 얘가 어떻게 오탈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돈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더군다나 가난하니까 노트북에 뭐가 없어? 디귿티가 없죠. 그래서 혹시 기억하니? 우리 EBS 연계교재에 피아노 칠 때 노트북에 디귿티가 날아간다라는 말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알바의 고단함이 어디에서 한 번 더 나와? 오른쪽에서 나와. 자기가 맨날 타자를 치니까 어떻게 됐대? 자기가 무슨 인간 타자수가 되는 것 같대. 그리고 또 누나는 어떻게 고단하게 살아? 힘들게 일하면서도 편입을 준비하고 있죠.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 편입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을 때 만족도가 떨어질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있어. 재수, 전과, 편입, 유학.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내 삶을 거기까지. 뭐 그냥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4가지만 해봅시다.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 유학입니다. 유학은 왜? 돈만 있으면 가요. 자, 아주대 경영학과 나온 애가 있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나온 애가 있어. 누구 뽑을까? 왠지 캘리포니아가 더 멋있거든. 무슨 씨발 건프도 쳐먹고 왔는지 뭐라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닐 겁니다. 잘 몰라요. 나도 찍은 겁니다. 유학이 제일 편한 방법이야.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집은 좀 유학까지는 어렵다고 3가지 방법이 있죠. 재수, 전과, 편입. 이과생은 애매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방법은 뭐야? 전과입니다. 전과. 전과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그 다음이 편입 아니면 재수지. 옛날에는 편입이 되게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편입 진짜 어려워요. 진짜 한 100명 도전해서 1명 성공할까 말까 해. 이 재수를 하라는 말은 아닌데 편입이 생각보다 어려워. 그럼 재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앞에서 성공할 생각을 해야지. 재수하지 마세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수를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재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너희들한테 재수를 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셔. 니네들이 쫄라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부모님 허락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 너희에게 이게 왜 그러면 대학은 합격을 다 해. 니네 정말 대학 가고 싶어? 다 합격시켜준다니까. 합격할 수 있다니까 대학은.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공부하라니까 100% 니네 만족도 못하고요. 세상을 이상하게 할 얘기가 많은데. 만족이 되게 중요해. 진짜로 만족이 너무너무 중요해. 가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끝까지 공부하라고 말하는지 한번 가봐. 나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아무데나 붙을 거야. 뭐 아무데나 들어갈. 가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만족이라는 두 글자를 강조하는지 알게 될 거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왜곡된다니까. 여러분들 대학은요. 내가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 내 삶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 방법을 현실과 타협해서 잘못 잡아버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삶의 결과는 안 나와. 방법을 잘못 잡았는데 어떻게 결과가 아름답게 나와.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평생 공부해. 이게 다가 아니야. 니네 대학 가면 공부 안 할 것 같아?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니네들 대학 가면은 4년 내내 뭐 배워? 어느 학과를 가던 비문학 배우는 거야. 여기 특히 이과생들은요 4년 대학을 가잖아요. 4년 내내 과학기술 비문학 지문만 배우고 있는 거야. 경제학과 가는 애들은 4년 내내 경제 비문학 지문 배우는 거고 인문학과 가는 애들은 4년 내내 인문철학 비문학 지문 배우는 거라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는 애들은 4년 내내 미적분 배워. 공부 안 할 것 같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만.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들한테 재수를 권유하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소설을 공부하잖아. 사건에 대한 인과성을 따지셔야 됩니다.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 너희들을 아끼고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가 재수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재수시켜야겠다? 그게 말이 돼?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훈이가 재수를 하든가 말든가 내 인생은 뭔 상관이야. 근데 내가 지훈이를 너무 아껴가지고 우리 지훈이는 재수할 것 같으면 성공해. 얘는 재수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지훈아 제발 재수하자 이래? 미쳤어? 그리고 재수 누가 해? 대부분 4등급 5등급 공부 못해가지고 씨발 대학 다 조진 새끼들이 하잖아. 걔들이 갑자기 재수하면 이업 해가지고 막 머리에 무슨 인공지능이 들어와? 여러분들한테 재수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의심하세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딱 하나, 부모님은 그럴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어. 내가 실수했잖아, 우리 미르한테. 미르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집사람이랑 나랑 미르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막 이런저런 이제 미르가 내년에 중3에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효원고, 권성고를 생각하고 있는데 효원고한테 물어보면 절대 보내지 말라 그러고 권성고한테 물어보면 절대 보내지 말라 그러고 화원고한테 물어보면 미쳤냐 그러고 국정고한테 물어보면 개쓰레기라 그러고 씨발 우리 애는 어디를 가? 검정고시 시켜? 근데 미르가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집사람이랑 하다가 우리나라 수학 커리큘럼이 지금 지랄 같거든. 1학년, 2학년 때 수원수투 배우고 3학년 때 미적기하고 기본인데 이거 3학년 미적기하 하자니 수원수투 다 까먹고 그럼 결과적으로 수원수투 미적 기본까지 2학년 때 끝내야 되는데 그러자니 학교 커리큘럼과 내신을 따라가기도 힘들고 수행평가를 못하자니 내신이 무너지고 내신을 잡자니 나머지 커리큘럼에 수능 커리큘럼이 안 나오거든. 너무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미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학년 보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적당히 학교생활 시키면서 정시로 바로 돌리자. 내가 집에서 가르치면 되지 뭐. 아니 그러면서 그냥 나는 재수까지도 미루가 뭘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만약에 좀 늦게 시간이 부족하다면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재수시키면 돼. 열심히 공부시키고 재수 내가 관리해주면 되지 뭐. 직업이 이거니까. 내가 집에서 관리해주면 되지 뭐 했는데 미르가 그 말을 옆에 있는 줄 모르고 미르가 그 말을 딱 듣고 미르가 학업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거든. 요즘에 되게 행복해. 자기는 재수를 할 수 있대. 뭔 개소리 그게 아닌데. 끝까지 하시고. 자 다시 보세요. 요 정도는 이제 연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틀을 기억하는 거야. 틀을. 얘는 사실 인물도 몇 명 없잖아. 굳이 뭐 디테일하게 기억하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집주인 와서 갑질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 피아노 치지 말라고 시부라 그러고 지네 집은 인테리어 존나게 공사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뭐 19번, 20번, 21번은 선생님이랑 굳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풀 필요가 없고 21번에 5번 선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논리와 생각하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21번에 5번 선지는 지금 뭘 건드렸어? 인간 타자수가 되어 문장을 끊임없이 치는 그 모습을 건드렸죠. 여기야. 요 위치야. 근데 요 위치를 어디에서 끊을 거냐면은요. 요 위에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여기죠.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나는 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나는 인간 타자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여기에 포인트는 뭐야?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게 포인트야. 그런데 선택지 5번에서는 뭐라 그랬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힘든 노동. 아니지. 내가 이러다간 인간 타자수가 될 것 같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는 뭐 하고 싶은데?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타자만 치고 있어.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출제자, 다시요. 작가의 의도가 이거잖아. 사회 일원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인물. 근데 그거를 경제로 붙여놨지. 됐니? 그러니까 지문의 위치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그 위치에서 파악을 하지 않고 지문 전체를 머릿속에 다 넣어서 섞어버리니까 5번 선지가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위치를 보고 푸는 거야. 항상 국어 영역은. 됐지? 오늘 한 작품, 세 작품 전부 다 중요한 작품이라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려고 비문학보다 문학을 좀 먼저 했고요. 꼭 한번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다다음 주쯤부터 수능 완성 작품 정리는 해드릴게. 잠깐 쉬었다가 비문학 지문 할 겁니다.